자, 오늘부터 해서 이제 시험 준비를 이제 할 겁니다. 자, 주제는 너희들 전중 주제는 마더텅이야. 마더텅이라는 거 여기다고. 부지런히 끝나면은 기출비까지 풀면서 수업을 하겠는데 잘 쫓아가줘야 되지. 우리가 지금 사실은 노트로 수업을 했고 그 다음에 자에스크를 문제를 풀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더텅으로 다시 문제를 보는 거니까 같은 걸 좀 세 번째 다시 한번 보는 거거든.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 점수가 이만큼 나와야 정상인데 문제는 공부라는 게 반복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내가 열과 성을 다해서 성의껏 공부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게 안 돼 있으면은 여러 번 반복해도 무의미하지. 성수가 안 나오거든. 선생님 하자는 대로 해서 성적이 안 나오면 나한테 뭐라고 그러잖아. 내가 책임지고. 네. 대부분 선생님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들이 잘 나올 수가 없다고. 자, 일단은 내용 설명이 굳이 필요할까 모르겠지만 진도로 거꾸로 나가겠어요. 어디부터 나가냐면 자기 지금 시험법이 나왔나? 나왔니? 혹시 일단은 전체 다 들어놨죠? 없어요? 시험범위 과정 이거 몇 페이지 피냐면 68페이지 펴본다. 자, 2단원 중단원에 이제 자연의 구성물질 분들인데 일단 여기부터 설명을 하고 오늘은 지금 다음 주 숙제는 68페이지부터 끝까지 풀어온 게 숙제겠지? 프린트가 다르죠. 이거 왜 달라? 프린트가 다르게. 다 안 되는 것 같아? 네. 그 뒷장 누르고 거기만 그래? 네. 이게 PDF가 인식을 할 때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서 참 보고 이제 복습이야 복습 그냥. 자 여기 단원 제목이 자연의 구성물질. 그중에서 첫 번째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의 결합 규칙성. 가장 최근에 한 거니까 뭐 기억이 잘 나겠죠. 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것들. 이거 선생님 여러 번 반복했던 거죠. 자, 먼저 우주는 제일 많은 게 뭐지? 수소하고 그 다음에 거의 98%를 차지한다 그랬었고, 그 다음에 지구에 제일 많은 게 철, 산, 규, 그 대답 나오고 외워야 돼. 우리 외우려고 하는 거지. 외우려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지구 말고 지구의 껍질, 지각, 산, 규, 알, 철. 그 다음에 자, 뭐 있지? 생명체. 생명체는 산, 규, 질. 그쵸? 나만 외우면 안 되지. 다 외워야 돼.
해수 바다 해수는 산 그다음에 수 그다음에 염소.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하고 있어야지. 암기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지금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교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기의 성분. 대기의 성분은 지금 제일 많은 게 뭐고? 질소, 그다음에 산소, 그다음에 아르곤,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수증기. 그래서 질소가 78%, 산소가 21%, 나머지 것들이 1%. 이렇게 되는데 얘들은 다 비금속 원자들끼리 결합한다. 그럼 화학 결합을 한 거죠? 비금속 원자들끼리 결합하는 원자들끼리 결합을 뭐라 그래? 공유결합.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공유결합. 기억나나 모르겠다. 질소 공유결합을 한 건데 질소는 몇 중 결합을 한 걸까? 이중요. 죽여버려. 자, 질소는 몇 쪽이야? 10? 억진데? 아무도 기억 못해? 10? 산서진 몇 쪽이야? 16. 이 바보 같은 놈들이 15쪽이란 말이지 뭐죠? 원자과 전자가 어떻게 해? 5개야. 그럼 질소에다가 선생님이 루이스 전자점식 원자과 전자수만 표현한다고 했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몇 개가 모자라? 8개 채우기 위해서 3개가 모자라지? 옆에 있는 질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이렇게 하면 8개? 이렇게 하면 8개가 되지. 그래서 질소는 질소끼리 성분결합, 대표적인 성분결합. 산소는 몇 쪽? 10? 6쪽. 얘네 이러면 죽는다 진짜. 지금까지 개고생에서 수업한 거에 대한 의미와 보람을 전혀 찾을 수 없잖아. 그러면 산소는 어떻게 하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개 모자르지?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8개, 이렇게 8개. 그러면은 비중결합 버리는 거고. 그렇지? 자, 일단은 그럼 나온 김에 H2O 이거 어차피 시험 문제니까. 자, 산소는 몇 쪽이라고 했어? 10? 6쪽. 그러면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어떨까?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몇 개가 모자라? 2개가 모자라지? 수소는 언제까지 몇 개야? 1개. 1개.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냐? 단위 결합을 하는 거지. 이 결합상 하나가 공유 결합상 한 쌍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하지 않았더니 이거? 알겠어? 자 그러면은 여기는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 이쪽으로 건너오게 되는 게 우리가 자 14쪽에 해당이 되는 게 누가 있고? 야이 돌멩아 이씨. 야 이씨. 뭐뭐 있어? 14쪽에 해당하는 게 탄소, 그 다음에 수소 이런 것들이 14쪽에 해당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절마님 이런 것들인데 탄소는 규소는 원자 번호를 알고 있어야 돼요. 탄소 원자 번호 몇 번이니? 얘 몇 쪽이야? 14쪽이야. 그럼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더라고? 2.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같은 새끼야. 8개. 6개. 탄소가 14족인데 임마 이씨. 그럼 이 4가 뭐냐? 원자과 전자가 4개라는 거잖아.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4개라는 얘기 아니야? 응?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아 거예요. 그런지 알았어? 그럼 다시 물어볼게. 탄소는 그러면 14족이니까 맨 바깥에 있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4개. 그럼 첫 번째 2개, 두 번째 몇 개야? 4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자번호 몇 번이야? 6번을 얘기하는 거지. 그다음 껍질 하나, 껍질 수를 우리 주기라고 해서는 2주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8개마다 직접으로 나타나니까 규소의 원자번호 몇 번이 돼야 돼? 10? 4번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8개. 그럼 세 번째 껍질에 4개.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얘는 3주기 원자번호.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탄소, 규소. 얘네들이 14족이라는 거는 자 루이스 전자점식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전자수는 2, 8, 4 이렇게 돼서 이게 실리콘이야. 그럼 이 안에 건 무시하고 그냥 바깥에 있는 원자과 전자만 점으로 표현하는 걸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그래서 실리콘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탄소도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은 얘네들이 8개가 되기 위해서 전자를 갖다가 여기서 공유, 여기서 공유, 여기서 공유, 여기서 공유하면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의 공유된 쌍의 결합을 하게 다양한 화학 결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14조 원소로 되어 있는 탄소나 구조가 화합물을 만들기에 굉장히 유효하다 이런 얘기야. 그럴 때 지구에서 지각은 누구를 이용하라고? 실리콘 규소를 이용하게 되는 거고 사람은 누구를 이용한다? 탄소를 이용해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든다는 거지. 그 중에서 여기서 지각을 구성하는 지각에서 아까 제일 많은 거는 산소 다음에 뭐였지? 규소였었지? 그렇기 때문에 지각을 구성하는 것 중에서 대부분들 중요한 광물이라는 건 뭐가? 암석이 광물이 모여서 암석이 되어지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원소가 모여가지고 광물들이 구성하게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원소 중에서 우리가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광물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이 아까 얘기했던 산결철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중에서 이 원소들 중에 규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옆에 산소들이 결합해가지고 광물을 만들 수 있는 이제 화합물 형성하는데 우리가 그걸 규산염 삼연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들 중에서 주된 광물도 우리가 조합 광물이라고 얘기하고 이 조합 광물에는 탄산형 광물도 있고 규산형 광물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들은 규산형 광물이어서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는 규산형 광물 중심으로 공부하고 규산형 광물의 기본체를 우리가 규산형 삼연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규산형 삼연체는 식으로 봤었을 때 어떻게 된다? SI 거의 뭐가 돼? 마이너스 이게 규산형 삼연체. 이거와 규산형 삼연체는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S 마이너스가 규산형 삼연체를 설명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S 규소, 그다음에 산소. 규소하고 산소는 둘 다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그러면 규소와 산소끼리 결합해 무슨 결합을 할까? 공유로. 옳지. 그렇게 대답을 해주면 나는 굉장히 땡큐하단 말이야. 대답을 해야 안 돼. 설명을 할 수가 있지. 어쨌든 얘네들이 공유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4가의 음면이니까 S가 마이너스가 얘가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은 플러스니까 정확히 배웠던 철 같은 경우라든지 칼슘 같은 경우라든지 마그네슘 같은 경우라든지 그럼 얘네들이 2개 정도가 들어가면 정기적으로 뭐가 돼? 중성이 되면 하나의 어떻게 돼? 완성된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 그 광물이 뭐야? 바로 감금석에 해당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규산형 광물들로 이제 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탄소화물로 주로 되어 있다. 이 탄소화물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니? 탄소화물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탄소화물이 우리가 선생님이 수업할 때는 이렇게 했어. 여기서는 탄소화물이지만 우리가 이걸 정확히 얘기하면 수소화물이다 라고 기억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왜냐면 우리 몸에 있는 탄소화물은 전부 다 반드시 수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탄소하고 수소를 동시에 갖고 있으면 얘네들은 뭐가 될 수 있다? 유기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유기물과 무기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소화물 그러면 CO2도 탄소화물에 해당이 되지. 일산화탄소도 탄소화물에 해당이 되지. 근데 얘네들은 수소가 없이 얘네들이 유기물이 아니란 말이야. 무기물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탄화수소화물이 유기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탄소화물은 바로 우리 몸을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가 구성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탄화수소화물을 탄수화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단지지. 그 다음에 하나 더 배웠어. 우리 뭐죠? 그래서 4가지 다 우리 몸을 원다 구성할 수 있다. 근데 탄당지는 이게 뭐예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거고 핵산은 에너지원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안으로 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봅시다. 그래서 규소와 탄소는 모두 주기율표상이 몇 쪽이라고? 14쪽. 다시만 나 질문할 때 대답 이제 정신 차리고 해. 정신 차리고 공부하자. 정신 차리고 좀 공부하는 거니까 정신 차리고 하자. 자, 탄소, 규소 전부 다 14쪽이야. 원자과 전자가 4개야. 자, 탄소, 규소. 자, 탄소 원자번호 몇 번? 6번. 그렇지. 대답을 하면서 외우라니까 규소는 몇 번? 14번. 위에 거 알면 밑에 거. 이게 우리가 2주기하고 3주기까지만 알면 된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2주기 위에 거 아래는 그냥 8씩 더하면 되는 거지. 알겠어요?
자, 우리 1쪽 한번 연습해 봅시다. 모의고 순서. 그 다음에 리, 나, 하, 루, 셋. 자, 이렇게 되고 1쪽. 자, 2족은 자, 1쪽에 넣고 배, 마, 스, 가륨. 그 다음에 3족에서 12족 빼고 13족은 금속, 알루미늄, 갈륨, 인디움. 자, 그 다음에 14족은 산, 규, 재, 부석, SN. 그 다음에 원래 다 왜 쓰고 있니? 15족은 딜인, 비소, 안티모니, 비스무트. 그 다음에 16족은 산, 황, 셀, 폴. 그 다음에 17족은 아르디, 용소, 브로민, 아이오딘. 18족은 비활성 기체, 헬륨, 네온, 아르곤, 톤, 셀륨, 마돈. 이렇게 된단 말이야. 28쪽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이야기하지. 그럼 비활성 기체라는 건 뭐니? 원자과 전자가 얘네 몇 개를 2개를 갖다가 다 채우고 있고 나머지 몇 개 채우고 있다? 8개를 채우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은 자, 원자과 전자, 최외각 전자를. 자, 그럼 18쪽에 있는 녀석들은 원자과 전자가 얼마라고 얘기한다? 0이라고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헬륨 같은 경우 원자번호 몇 번이니까 2번. 그러면은 첫 번째 껍질에 원자 전자를 2개를 채우고 있으니까 최외각에 있는 전자를 몇 개야? 2개인데 얘는 반응하지 않아. 왜? 첫 번째 껍질을 2개 다 채워서 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과 전자는 최외각 전자를 얘기하는데 18쪽만은 다 안정해서 누군가하고 반응을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기체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원자과 전자를 얼마로 넣는다? 0. 그럼 나머지 1쪽부터 17쪽까지는 최외각 전자나 원자과 전자 수는 어떤 거야? 같은 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럴 때 순서 원자번호 몇 번? 1번 헬륨 몇 번? 2번 얘 몇 번? 3, 4, 5, 6, 7, 8, 9, 10. 아로 몇 번? 18번. 이 세 개는 반드시 외워놔야지. 왜? 얘네들 안정하니까 얘네처럼 되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얘네처럼 되고 싶어서 뭐로 바뀌는 거야? 이온으로 바뀌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먼저 몇 번일까? 9번이야. 플로린. 그럼 얘는 몇 번이지? 17번. 8이면 얼마가 되겠어? 16번이 되는 거고. 얘는 얼마가 되지? 5번. 여기는 얼마? 14번. 얘는 13번. 얘는 12번. 얘는 11번. 얘가 몇 번? 19번. 얘가 얼마? 20. 여기 이상은 안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지금 수업할 내용이 아닌데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를 하네. 자, 그러면 이런 개념이잖아. 너도 다 기억을 해야지. 자, 얘가 9번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 첫 번째 껍질을 몇 개를 씌웠고? 2개. 두 번째는 7개. 그치? 그러면 야, 원자번호가 9년 이 새끼야. 양성자가 9개고 전자도 9개 아니야 인마. 그럼 전자 첫 번째 껍질을 2개 채웠고 두 번째 몇 개 채웠냐고? 7개 채웠어. 안정 불안정. 그럼 하나를 얻어 7개를 버려. 하나를 얻어. 그러니까 얘네들 전부 다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이 되는 녀석들인 거지. 전자 얻어서 누구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야? 얘는 네온처럼. 얘는 누구처럼? 아르곤처럼. 그렇지. 그렇게 되고 싶어 한단 말이야. 자, 얘는 원자번호 몇 번? 8번. 첫 번째 몇 개 채우고 두 번째. 그렇지. 아, 너무 좋아. 이렇게 대답하면서 하라고 연사진. 6개. 그러면 2개를 갖다 채울래? 6개를 버릴래? 이 문제지. 2개를 채워. 그러면 2개 채웠어. 그럼 총 몇 개가 돼? 10개가 되지. 그럼 누구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야? 네온처럼 되고 싶어 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자, 17쪽. 자, 7개야. 첫 번째 몇 개? 2개. 두 번째 5개. 그럼 어떻게? 3개를 가져와. 그렇지. 그래서 누구처럼 돼? 네온처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수소는 1쪽 중에서 금속, 비금속? 비금속이야. 그럼 얘는 하나를 갖다가 바깥에 전자가 하나가 있어. 그렇죠? 얘는 하나를 채워도 되고 하나를 버려도 되지. 근데 하나를 채우는 것보다 버리는 걸 더 좋아해. 그럼 플러스 몇 번에 1가가 되게 되는 거지. 얘는 독립적인 거야. 근데 리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있고 2개, 두 번째 몇 개? 1개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8개를 채우기 위해서 7개를 데리고 오는 것보다 하나를 버리는 게 낫지. 하나를 버리는 거야. 그럼 얘는 리튬은 플러스 1가에 에너지 플러스 1가가 되겠지. 걔네들이 뭐냐면 다 1쪽이야. 1쪽은 플러스 1가가 되는 것들, 2쪽은 플러스 2가가 되는 것, 13쪽은 플러스 3가가 되는 것들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거꾸로 다시. 자, 풍소 같은 경우는 자, 뭐 풍소 말고 마그네슘을 보자.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8개 합치면 10개. 그러면 세 번째 2개. 그럼 6개를 얻는 것보다 2개를 버리는 거지. 그럼 누구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 그렇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그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가능하단 말이야. 자, 그럼 규수하고 탄소는 모두 주기율표 14죠. 여기까지 이제 됐죠? 규수 원자번호 몇 번? 14번. 탄소 몇 번? 6번. 그러니까 이 주기율과 관련된 부분은 원자번호를 모르면 문제 해결을 못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게 원자번호가 전부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최소 20번까지는 들어가 있어야 돼. 알겠어?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전자가 하나, 둘, 셋인데, 자, 이게 탄소죠? 그래서 저는 이 바깥에 있는 전자만 표현하는 것을 루이스 전자 정식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얘 같은 경우도 원자번호는 14번이지만 안쪽에 10개, 2개, 8개에서 10개는 무시하고 그냥 바깥에 하나, 둘, 셋, 4개만 표현하는 거 우리가 루이스 전자 정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럼 14쪽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니까? 4개니까 안정해지게 해서 4개가 더 필요하게 되겠지. 그 말은 4개를 뭐 할 수 있다? 공유, 결합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유 결합할 수 있는 원자수가 제일 많은 것들은 바로 14쪽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다양한 화합물 형성이 가능하다라는 걸 설명해 주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유산형 강물의 결합 특성.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각을 구성하는 광물 중에서 대부분들은 규산형 강물이다. 자, 규산형 강물은 자, 규산면 삼연체 구조로 되어 있다. 규산면 삼연체 뭐 똑같은 거? SiO4, 마이너스 같다. 자, 규산면 삼연체는 전체적으로 음전을 띄고 있으므로 마이너스 4가의 음전을 띄고 있으므로 다른 양이온과 결합해. 그것이 입자가 되는 예를 들어서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철이라든지 보통 이제 철과 마그네슘을 많이 이제 선호를 하는데 철과 마그네슘은 뭐냐면 얘네들이 들어가면 색이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규산형 삼연체끼리 어떻게 되면 SiO4, 4-니까 Si를 기준으로 5가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5가 있는 상태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산소를 또 여기 Si, O4가 또 5 이 두 개가 결합한다 그러면 산소가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근데 하나를 둘이 공유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 결합이 간단해지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결합하는 걸 우리가 반사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산소가 하나가 서로 공유하면 단사줄, 2개를 공유하면은 한 줄, 2줄. 그러면은 위아래로 산소를 공유하면 되지. 그럼 복사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개가 되면은 판형태, 판상형, 4개를 다 공유하면 망상형. 이렇게 구조로 우리가 설명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럼 혼자 주냐면 뭐라고 얘기해? 독립형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얘기야. SiO4 하나, 둘, 셋, 넷, 4개인데 이렇게 중간에 산소를 하나 이제 공유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규산면 삼연체 광물의 결합 구조가 독립형, 단사슬, 북사슬, 편상형, 만상형.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죠? 독립형은 뭐다? SiO4, 4-에 얘를 정유된 중성을 만들 수 있는 마그네슘이나 철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결합되는 걸 얘기했지. 그럼 독립형에 해당이 되는 게 누구예요? 감나무석. 남기야 이거는 그럼 단사슬이 그래서 복사슬이 박점석, 판상형이 후분모, 그다음에 망상형이 장석과 석영형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얘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근데 휴석부터는 자 규산면 삼연체, 규산면 삼체가 결합을 하게 해서 산소를 서로 뭐한다고? 공유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산소 몇 개를 공유? 1개를 공유하고 얘는 산소를 2개를 공유하는 3개는 4개로 공유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감남석, 각성의 분목, 장석, 석영. 특히 석영의 화학식이 먼저 SiO2야. 이게 SiO2가 석영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SiO2가 석영을 얘기한다.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자 독립형인 구조, 감남석, 희석, 각성수고, 석영, 장석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자 SiO4니까 Si 대 5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SiO4니까 1대 뭐가 돼? 4가 되는 거예요. 얘는 1대 3, 얘는 1대 2.75, 4 대 11은 2.75, 그 다음 얘는 1대 2.5, 얘는 1대 2 이렇게 존재하는 게 뭐가 되는 거고? 석영 이거 3대 8일 때는 방석이다. 3대 8까지는 몰라도 되겠어. 여기까지 문제 내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이 중에서 독립형이 감남석, 그 다음에 망상의 석영이 있죠. 그 중에서 감남석과 석영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힘을 가하는 광물들은 특정 방향으로 쪼개지게 되죠. 그런데 석영이나 감남석은 구조가 단단하기 때문에 힘을 가하면 쪼개짐이 없고 깨져버려. 그래서 감남석과 석영은 뭐한다? 깨지는 성격이 있다. 이거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 독립형 혼자 존재하는 거고, 단사선은 산소를 한 개를 공유하는 거고, 복사선은 2개, 판상형은 3개, 망상형은 4개를 다 공유하는 거야. 그러면 서로 공유를 하면 서로 감싸 안아서 스크럼블을 짜는 거와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의 결합 구조력이 강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풍하고 침식에 뭐하다? 강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풍화 침식에 강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일로 가면서 높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정추론자야. 그래서 독립형으로 갈수록 정추론도는 높아져. 정추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마그마가 식어서 저런 광물들을 만든단 말이야. 그럼 마그마가 식어서 저런 광물들을 만들 때 이 식을 때의 온도를 정추론도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반대로 정추론도는 쟤네들이 또 온도가 높다라고 우리가 정리해서 2개를 비교해서 기억해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자면 풍화 침식을 물어본 경우도 있고 정추론도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재에는 없었지만 수업할 때 내가 언급했었어.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죠? 풍화에 가장 약하다. 혼자 있기 때문에 풍화에 가장 강하다. 이게 아까 전에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자, 탄수화물의 결합 규칙성. 탄소는 다른 탄소 원자와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탄소가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건 이유가 왜 그렇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여서? 4개에서 서로 다른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탄소는 탄소끼리도 결합할 수 있고 다른 원소들과도 결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탄소끼리 사슬 모양 이렇게 쭉 일렬이 되는 거. 얘는 가지가 달린 사슬 모양. 그다음 이제 고리 모양,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자, 여기 나온 이 결합선이 바로 뭘 얘기하는 거라고? 공유결합을 한 걸 설명하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자, 스테이지 4. 자, 얘가 뭐냐, 이름이? 메테인. 여기 있죠? 자, 멍 때리지 말고 C2H6 얘를 메테인. 자, 몇 개는 기억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C2H4 얘 에틸렌. 그 다음에 자, C2H2 얘를 아세틸렌이에요. 아, 속시는 얘기했던 것들이야. 그러니까 나 혼자 놀게 만들면 안 돼. 선생님이 수업 갔다가 하면 그 수업 내용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자, 메테인 같은 경우는 탄소 원자과 전자가 1, 2, 3, 4 4개니까 4개를 공유결합할 수 있는 누가 붙으면 돼? 누가 붙으면 되겠지? 그럼 공유결합상이 하나, 둘, 셋, 넷. 이 공유결합상을 선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루이스 구조식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었고, 여기서는 그 말 빼고 선으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선 하나가 뭘 얘기하냐면 공유결합상 전자 몇 개라 얘기? 2개를 얘기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 보세요. 얘 탄소 보세요. 자,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얘 선이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은 이 선 하나의 전자 몇 개를 얘기하는 거라고? 2개. 합치면 몇 개가 돼? 8개가 되니까 이건 정상적인 거지. 그러니까 만약 얘를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 되는 거야. 왜? 하나, 둘, 셋, 넷, 다, 그리고 8개가 있다. 10개가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 이건 잘못된 표현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실제 문제야. 시험에 그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슬 모양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탄소가 여러 개 붙으면은 탄소의 이름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름이 바뀌어. 그걸 우리가 탄수화물을 그래서 매, 에, 프로, 부, 펜, 헵, 헵, 타, 노나, 데카 이렇게 10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메테인, 에테인까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에테인만 보면 일단 탄소 골격이 탄소가 되는 거야. 자, 그럼 탄소 원자과 전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네. 자, 여기서 탄소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알아들었어? 네. 자, 그리고 여기다 뭐 붙이냐면은 소수를 붙이는 거야. 자,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러면 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탄소는 하나, 둘, 셋, 넷, 다, 그리고 8개 됐지? 얘 입장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 그리고 8개 됐지? 하나는 줄지 말고. 그럼 가운데가 그러면 이거 선 하나로 표현하는 거니까 단일 그래프하고 여기에 수소, 수소, 수소,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슬 모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알아들었어? 이해되니? 그래서 사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주로 이제 수수가 붙게 되면은 얘네들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CNH EM 플러스 E 형태의 표가 들어가면 돼. CNH EM 플러스 E. 여기까지 뭐라고 되지만 어쨌든 설명을 하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자 보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뭐 보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중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자, 보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CUH를 이렇게 올려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이게 뭐야? 대표적으로 포도당이란 말이야. 포도당 같은 경우 탄소가 몇 개? 6개로 있고 보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일 육탄당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고 했었고,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에틸렌 C2H4를 설명한 건 뭐냐면, 자, 봅시다. 탄소예요. 그런데 자, 먼저 거는 내가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셋, 넷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럼 얘도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됐죠? 자, 그럼 얘가 8개가 되기 위해선 얘가 여기다가 수소 붙이고 여기다가 수소 붙이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하면 8개가 되겠지? 자, 여기다가 수소 붙이고 여기다가 수소 붙이면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8개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중결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나머지 수소 붙이고 수소 붙이고 수소 붙이고 수소 붙이고 이게 이제 뭐냐면 에틸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중결합한 게 바로 에틸렌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 무슨 말인지? 민재야, 뭐하니 지금? 주소 쫓아오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삼중결합에 대한 것들로 선생님 얘를 아세틸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아세틸렌 같은 경우는 자 C 1, 2, 3 얘도 1, 2, 3 그다음에 4 그럼 어떻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결합선이 하나, 둘, 셋. 그럼 6개가 됐지? 그 다음에 여기에 수소, 그 다음에 여기에 수소. 이렇게 붙으면은 8개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C, 그리고 얘가 3중결합.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중결합에 해당될 수 있는 게 C2H2, 아세틸렌. 예, 3중결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한 그램도에서 탄소 한 몰의 다양성이 나오고 있지? 그 메테인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겁니다. 탄소를 기준으로 수소가 4개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 얘기는 그냥 나왔으니까 설명했는데, 자, 탄소가 1, 2, 3, 4 4개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염소를 갖다가 CH4는 우리가 얘를 뭐라고 얘기했나? 메테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CCl4 그럼 얘는 염소가 몇 개 있어? 4개가 있어. 그럼 얘는 사염소화 탄소가 되는데 우리가 화학 배송을 생략해서 읽어. 그럼 뭐가 돼? 사용화탄소가 되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염소를 붙일 때 어떻게 될 수 있냐? 자, 염소가 몇 쪽이야? 10? 염소 17쪽. 혼난다 아니네. 자, 17쪽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야, 알칼리하고 할로젠을 외우고 있어야지. 응? 알칼리는 1쪽을 얘기하는 건데 1쪽에서 수소를 제외한 리, 나, 아 이거 3개 하는 거란 말이야. 자, 수소 언제보다 1번, 그냥 10번, 3번이면 11번, 10, 9번이 되는 거지. 17쪽은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원자번호는 2개만 외우고 있으면 돼. 플로린이 원자번호 몇 번 들어갔어? 아까 9번, 염소가 17번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몇 쪽이니까? 17쪽이니까 17개 들으면 첫 번째 몇 개 들어가고 2개, 두 번째 몇 개 들어가고 8개 들어가고 몇 개 됐지? 그러면 세 번째 껍질을 몇 개 있는 거야? 7개 있단 말이야. 그럼 몇 개가 부족한 거야? 1개가 부족하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CL을 붙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데 얘를 공유하면 어떻게 되겠어? 8개를 가질 수 있게 되겠지. 마찬가지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7.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7, 8 이렇게 공유하게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8 이렇게 하면 8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 뭐야? 단일결합으로 형성되어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사용화탄소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염사로 수소 대신에 염소를 바꾸면 사용화탄소도 동일한 구조를 그렇게 된다라고 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냐? 그 다음에 자, 지각이 아닌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성물질의 형성 과정을 좀 설명하고 있죠. 생명체 구성물질들
지금부터 하는 거는 지금 여기까지는 대부분들 시험범위에 들어갈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신소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지금 시험 대비 들어간 처음 수업에 그냥 뒷부분을 먼저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앞부분은 무조건 다 시험범위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 그럼 다음 주부터 이제 순서도 나가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선생님 계획은. 알겠죠? 그래서 시험 범위에 편차가 생기는 학교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나고 누구는 어디 사고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범위 내에서 일단은 전체로 우리가 풀겠다라는 게 생각이다. 준영아. 준영이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구상한다고 엄마 걱정이 많으시던데 나도 그 말 듣고 나니까 마음이 짠한데 그렇다고 잘하고 올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럼 네가 조용히 들어야지. 자, 그래서 생명체는 자, 지각을 구성한 물질은 규산염 살면체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생명체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탄수화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탄수화물을 설명하기 전에 비탄수화물 이 비탄수화물이라는 이제 유치한 표현들을 썼는데 이 비탄수화물이 바로 뭐예요? 무기물들을 얘기하는 거지. 물도 무기물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데 가장 많은 양이고 물은 물은 생명체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물의 중요한 특징 뭐가 크다? 비열이 크다. 비열이 크다라는 건 뭐냐면 비열이라는 거는 어떤 물질 1g을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이게 비열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 1g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그러니까 멍 때리지 말고 집중해서 들으니까 그러니까 비열이 크다는 말은 1g을 1도 높이는데 열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물은 굉장히 비열이 큰 액체다 보니까 생명체가 물로 되어 있으면은 주변의 온도가 바뀌어도 내 몸에 있는 물의 온도가 잘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이게 비열이 큰 의미인 거야. 비열이 커져. 그래서 만약에 기름 같은 경우는 비열이 물의 반밖에 안 된단 말이야. 우리 몸이 기름이 70% 이상으로 차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면 주변 온도가 지금 예를 들어 요즘 날씨가 아침에는 뭐 2, 3도 됐다가 저녁 때면 한 18도 되고 이런단 말이야. 하루에 10도 이상 차이가 나잖아. 그럼 내 몸도 그렇게 온도가 변하면 우리가 우리 몸 생체 내에서 화학 반응들 이런 거 물질 대사로 얘기하는 이런 물질 대사들은 전부 다 단백질로 되어 있는 효소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이 효소는 단백질인데 온도에 되게 민감해서 특정 온도를 벗어나면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없어. 즉 우리가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걸 설명하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물이 비열이 큰 것이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염류들 우리가 알고 있는 무기염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칼슘, 나트륨, 뭐 칼륨, 마그네슘, 철. 그러니까 우리가 비타민 외에 먹는 것들 있죠. 이런 걸 무기염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 빠진 게 뭐냐면 바이타민이 빠졌죠. 바이타민도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생리작용이라는 건 생체에서의 이치 이런 얘기인 거지. 생명활동을 생각하면 돼. 생명활동의 미세한 것들을 조절하는데 이제 역할을 담당하는 게 무기염류, 바이타민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근데 바이타민은 이거는 우리 몸에 구성을 하진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반드시 섭취를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얘가 섭취가 부족해서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돼? A, B, C, D 부족한 거에 따른 결핍증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바이타민인 거죠. 그다음 물 무기염류 이 정도로 넘어가고 그러면 여기서 주된 주어는 탄수화물인 거야. 아까 얘기했던 탄화수화물에 해당되는 거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먼저 세 가지가 생성이 되어 있는데 탄단지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몸을 구성하고 이 탄수화물들은 몸을 구성한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물이나 무기염류도 몸을 구성하는 거지. 그럼 영양소 중에서 몸을 구성하지 않는 영양소는 뭐야? 바이타민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탄수화물인 1, 2, 3, 4 네 가지는 몸을 구성하는데 그 중에서 1, 2, 3 탄단지 얘는 몸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뭐가 될 수도 있다? 우리 몸에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에너지원이야. 4kcal per g. 1g을 태우면 4kcal 열량이 나온다는 얘기고 단백질도 4kcal per g. 1g당 4kcal가 나온다는 얘기고 지질은 9kcal per g. 1g당 9kcal 열량을 발생을 시키는 열량 에너지의 차이가 나오고 있다. 이제 안 되겠다 너이씨. 완전 오늘 개실망인데. 너 기상? 너 어차피 나 필기도 안 하잖아. 서 일어서 들어. 너 주사는 졸지도 잘 듣고 있는데 조금 더 잘 들어. 지금 잘 듣고 있는데 외우려고 하면 노력을 하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공통적인 특징은 뭐라고 했었어? 우리 몸에서 탄당지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그다음 탄당지 두 번째 공통적인 원소도 공통적으로 CH5로 구성되어 있다. 알겠어요?
자, 이 공통적인 특징이 되는 거야. 탄당제의 공통적인 특징. 자, 몸을 구성한다. 에너지원이다. CH5로 구성되어 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헥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헥사는 몸을 구성하는 아까 내가 얘기했죠? 헥사는 뭐는 아니다. 에너지원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헥사는 에너지원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CH5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CH5 외에 다른 원소가 들어간 거. 그 중에서 단백질 같은 경우는 질소 혹은 황, 특히 질소 아주 중요. 단백질은 CH5에 질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그럼 헥사는 CH5N 플러스 중요, 인. N도 있고 인. 왜 헥사를 구성하는 게 당, 인산, 염기잖아. 그러니까 인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이제 주된 차이점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 탄수화물은 주요 에너지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었을 때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뭐야? 밥 먹잖아. 밥이 녹말이란 말이야. 탄수화물을 얘기하는 거. 탄수화물을 가장 많이 먹는단 말이지. 가장 많이 먹었으면 가장 많이 몸에 저장이 돼 있어야 되잖아. 근데 가장 많은 양을 저장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몸을 많이 구성하는 건 뭐야? 물 다음에 누구야? 단백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먹는 족족 뭐야? 우리 몸에서 필요할 때 에너지원을 쓰는 게 탄수화물이다라는 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 설탕, 녹말, 글리코젠의 형태로 생명체를 존재한다. 이걸 간단하게 나왔어. 자, 그럼 여기다 이제 팔 붙이면 야 집중하고 잘 쫓아. 자, 탄수화물.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전부 다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기본 구조체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단위체를 알아야 돼. 이 단위체들이 모여가지고 쟤네들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당류라고 얘기하죠. 이 탄당류에 해당되는 게 포도당이나 과당 이런 거예요. 그다음 갈락토스. 그다음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 세 가지의 화학식 전부 다 공통적이에요. C6, H12, O6. 이게 단당류. 이 단당류가 두 개 모인 걸 이당류라고 얘기하고, 이당류는 자 엿당이 있고, 그다음에 설탕이 있고, 그다음에 젖당이 있어요. 젖당은 우리가 젖 U자를 써서 유당이라고 표현해. 자, 엿당은 저 단당류 두 개가 모인 거예요.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 설탕은 포도당 플러스 과당. 젖당은 포도당 플러스 갈락토스. 이렇게 되면 이당류가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이당류가 여러 개 모이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다당류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다당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탄수화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는 뭐예요? 바로 단당류를 얘기하는 거고, 단당류의 가장 대표적인 걸 알고 있는 게 바로 누구다? 포도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 포도당을 검출할 때 사용했던 지시약이 있고, 그게 바로 뭐예요? 베네딕트란 말이에요. 베네딕트 용액은 포도당을 마면 청작색으로 바뀌게 된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로 먹는 게 녹말이죠? 자, 그럼 밥을 섭취를 합니다. 녹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입에서 침이 나와. 침에는 뭐가 있어?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죠? 그럼 녹말을 분해합니다. 그럼 뭐로 분해하지? 엿당과 덱스트린으로 분해한단 말이에요. 그럼 엿당이 만들어지죠? 근데 엿당도 베네딕트형의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왜 그래? 엿당이 물 플러스 그러고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이기 때문에 엿당도 베네딕트형에 의해서 홍작색으로 바뀔 수 있게 된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다당류의 대표적인 게 아까 선생님이 언급했던 녹말, 그 다음에 글리코젠. 글리코젠은 뭐예요? 전부 다 포도당이 자 저장된 형태가 글리코젠이 되게 되는 거지. 그치? 이게 어디서 나는 거야? 간에서 포도당에서 글리코젠을 저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글리코젠을 포도당을 만들어줘. 이제 그래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을 저장하는 호르몬이지. 그게 바로 뭐야? 인슐린이란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포도당이 부족하면은 이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주고 이것들이 호르몬들의 역할이 되는 거지. 그다음에 녹말, 글리코젠, 그 다음에 셀룰로스. 그래서 선생님이 오토 수업할 때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의 그림을 좀 기억 노트에 나와 있거든. 그 기억을 좀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셀룰로스는 이게 뭘 기억해야 되면 세포 잘 들어 막이 아니라 세포 벽이야. 세포벽은 누구의 특징? 식물세포의 특징. 식물세포가 규칙적으로 만드는 건 세포벽 때문에 그런 거야. 세포의 주성분이 바로 셀룰로스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모양도 어떻게 되냐면 규칙적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 여기까지가 지금 뭐냐면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이야.
학교에서 내가 말하는 범위를 넘어서 설명하거나 아니면 시험 나올 수 없어. 이게 맥시멈이야. 이게 맥시멈. 알겠어요? 자, 일단 내가 좀 시험 준비를 하니까 정규 수업했던 부분에 다 얘기했던 부분들이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단백질을 말하기 전에 지질부터 얘기를 하자. 자, 지질은 얘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체가 뭐냐면은 자, 모노 글리세리드 하고 지방산과 모노 글리세리드가 지질의 기본 단위체가 되는 겁니다. 자, 잘 쫓아보세요. 여기는 진짜 감사한 단어냐? 왜? 왜냐면은 100% 맞을 수 있는 단어잖아. 응용이 없어. 그냥 암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여기까지 설명을 학교에서 안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지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세 가지가 있어요. 중학 때는 지방이라고 배웠어. 근데 중학 때 배웠던 지방은 바로 중성지방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인지질,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이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지질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 중에서 중학 때 배웠던 지방은 바로 중성지방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중성지방은 어떻게 되어 있다? 모노글리세리드하고 지방산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져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모노글리세리드는 이렇게 탄수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수소를 데리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OH를 붙고 뭐 이런 구조야.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지방산을 데리고 있는 이런 구조거든. 근데 이제 화학식을 기억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그림으로 표현하면 동글뱅이 하나 그려놓고 다리 3개 그린단 말이야. 그럼 내가 뭘 얘기하냐면 모노글리세리드를 표현하는 거야. 그다음 다리 3개가 지방산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모노글리세리드 때 이제 지방산이 1대 3. 이거 중학교 2학년 시험 내용이야. 중학교 2학년 시험 나왔던 거야. 알겠어? 자, 1대 3으로 결합하는 구조로 되는 게 중성지방이야. 그러면은 중성지방 일반적인 지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인지질은 뭐냐? 인지질 아주 중요하죠? 인지질은 너희들 나중에 이렇게 기말고사 아주 중요한 핵심이야. 인지질은 바로 뭐냐면 세포막의 구성입니다. 세포막은 단백질과 플러스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어. 단백질 플러스 인지질이 세포막의 구성분이야. 아까 세포벽은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 셀룰로스로 되어 있다고 썼죠. 식물세포만 존재하는 거지. 세포막은 식물세포든 동물세포든 같이 갖고 있는 걸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단백질과 그다음에 뭐로 되어 있냐면 인지질로 되어 있어. 그럼 인지질은 뭐냐? 위에 저기했던 중성지방이 요땅으로 그린다 그랬을 때 모노글리세리드에다가 다리 3개 지방산 그린다 그랬었지.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모노글리세리드에다가 다리 2개. 그럼 뭐야? 지방산 하나가 바뀌었지. 지방산 하나가 뭐로 바꾼 거냐면 인산으로 치환된 게 바로 인지질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도 인지질을 표현할 때 보통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다리 2개, 이게 인산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해서 산이 필요한 거야. 원래 지방산인데 지방산 2개, 인산으로 치환된 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는 탄소가 이렇게 육각형 형태나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데, 이 스테로이드와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콜레스테롤이야. 여기까지 몰라도 돼.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성호르몬들 있죠? 에스트로겐이나 안드로겐 이런 어떤 성호르몬들이 보통 스테로이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질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단원에서 진짜 중요한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바로 누구하고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단백질과 핵산을 좀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단백질하고 핵산을 얘기하는 거지. 단백질하고 핵산이 되는 거야. 단백질하고 핵산이 되는 거다. 자, 그럼 단백질을 설명하려면, 자, 선생님이 지금 얘네들을 설명할 때 뭐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얘네들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를 설명하고 있죠. 이 단위체들이 모여서 이와 같은 고분자 화합물들을 만들게 되는 거란 말이야.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를 뭐라고 얘기한다? 아미노산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은 뭘 알아야 돼? 아미노산의 화학식을 알아야 돼. 그래서 탄소, 그 다음에 COOH, 그 다음에 벼슬, 그 다음에 수소, 여기가 NH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야.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카복실기, 얘를 우리가 아미노기,
교과서에는 아미노기라 나와. 아미노기. 자, 이게 아미노산의 기본 어떤 구조가 되어지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R이 겹사선. 이 종류가 몇 가지? 2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총 저 R의 종류에 따라서 20가지로 구분이 되어지게 되는 거지. 우리가 보통 단백질을 구성하는 필수 아미노산 그러면 저 20가지를 얘기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아미노산이 결합을 해.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그 옆에 아미노산을 들고 온다. 자, C, R, R1, 여기 H, H5, H, 여기가 NH2인데 얘 구조를 다시 한번 조금 더 그리면 얘는 어떤 구조를 내면 탄소에 얘가 C, O에 H 구성으로 되어 있고 여기 탄소에 N, H, H 구성으로 되어 있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COOH에서 얘 OH와 얘가 H가 결합한 뭐가 돼? 물이 되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이 결합하면 이 탄소가 얘야. 탄소에 자 그러면 얘 빠졌으니까 누가 있어요? 자 탄소 여기에 C에 O 그다음 여기에 이 탄소야. 그다음 누가 있어? N에 H. 요 같은 형태 C하고 O 이중결합, N하고 H가 단일 결합인 중간 꼭사리 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결합하면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고. 그럼 펩타이드 결합하면 뭐가 빠져나온다? 물이 한 분자 빠져나오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펩타이드 결합을 자 아미노산 이렇게 여러 가지 결합이 아미노산 여러 개 결합을 했어. 그럼 이 결합마다 뭐야? 펩타이드 결합인 거고 붙을 때마다 물이 빠져나오고 여기서도 물이 빠져나오고 어디도 물이 빠져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펩타이드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럼 여러 개 있으면 우리가 접도로 폴리를 쓰는 거죠. 우리가 폴리 펩타이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거고. 그럼 폴리펩타이드가 단백질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야. 이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폴리펩타이드가 어떻게 한다? 자, 입체 구조를 갖는 거야. 이 입체 구조를 갖게 되면 이제 이 폴리펩타이드를 결합하면서 지들끼리 또 결합을 하는 결합력이 작용한다는 거야. 입체 구조를 가지면 특정한 모양과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거야. 특정한 모양과 기능을 담당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단백질, 프로테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 단백질은 약점이 있어. 단백질이라는 게 약점이 뭐냐면 온도에 민감하고 그 다음에 pH를 우리가 산성도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산염기에 되게 민감해. 알겠어? 그래서 온도와 pH에 민감하다는 게 단백질의 특징인 거야. 적정한 pH가 유지가 돼야 단백질이 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밀레이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중성일 때 주로 담당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너희들 위에서 나오는 펩신이라고 들어봤었지? 펩신은 산이라는 조건일 때 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라이페이스 지방을 분해하는 분해요소 이 같은 경우는 염기성일 때 이제 제 기능을 담당을 한다고 이렇게 pH 이 산성도에 따라서 기능 담당 역할이 달라지게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단백질은 온도나 pH에 매우 민감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입체 구조를 가져서 모양과 기능을 담당하는 이 기능이 바로 뭘까? 이 단백질의 기능이 바로 뭐야? 이 기능이 바로 생명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의 기능이 우리 생명활동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백질의 기능이 생명활동을 일으킨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근육 단백질. 자, 우리 근육이 뭐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액틴, 마이오신. 뭐 이런 걸로 마이글로빈이라는 이런 어떤 단백질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근육 단백질. 그 다음에 뭐 케라틴, 손톱 같은 경우 이런 것들 머리카락 이게 케라틴 이게 단백질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콜라겐. 콜라겐에 들어갔죠? 엄마들이 콜라겐 먹는 거 말이지. 콜라겐 단백질 이런 것들이 뭐냐면 뼈, 인대, 힘줄 이런 거 구성하는 단백질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야. 그 다음에 효소. 아까 얘기했던 아밀레이스, 라이페이스, 펩신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말이야. 그 다음에 호르몬. 호르몬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성호르몬만 지질 성분. 아까 스테로이드계 지질 성분으로 되어 있고 성호르몬을 제한 대부분들은 다 뭐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항체. 우리 몸에 다른 나쁜균이 들어오면은 이 나쁜 균을 갖다가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로 항체 이런 것들이 다 뭐야? 단백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단백질의 기능은 우리의 뭘 얘기한다? 생명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지. 알겠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단백질은 이런, 그래서 이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에너지면서 세포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 이 세포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 자, 살덩어리를 대부분 구성하는 게 뭐야? 피부, 근육, 뼈. 이게 뭐야? 결국에는 우리의 몸에서 생명 활동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전부 다 단백질의 중요한 기능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어디까지 연결돼? 핵산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핵산의 기능이 뭐죠?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하거나 단백질 합성하는 데 관여한다는 썼지. 여기서 말하는 유전 정보가 바로 뭘까? 이 유전 정보는 쉽게 말하면 바로 단백질 합성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백질 합성 정보가 유전 정보가 되는 거예요. 왜? 단백질이 결국 우리 몸에서 생명 활동의 기능을 담당하는 걸 단백질이라고 얘기하겠네. 그러니까 핵산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의 핵심은 뭐다? 단백질 합성 정보가 되는 거야. 그럼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가 뭐라고 얘기했었지? 아미노산이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유전 정보는 뭐다?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유전 정보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왜 벽을 치고 있어? 응? 그래서 자, 핵산은 역시 기본 단위체가 있죠. 핵산의 기본 단위체. 자, 여기까지만 보시죠.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뒤에 나올 텐데, 핵산이 뉴클릭 애시드. 그래서 Na. 이게 핵산이란 말이야. 그래서 뉴클릭 애시드. 그래서 예전에는 얘들이 핵 안에서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름을 핵산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핵 말고도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아니면 엽록체 안에서도 이제 발견이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유효적절하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은 핵산이라고 얘기해. 이 핵산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을 해요. 두 가지 나누죠. 하나는 뭡니까? DNA, 하나는 뭐야? RNA. 그럼 DNA를 구성하든 RNA를 구성하든 얘네들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가 있겠죠. 자, DNA와 RNA는 뭐야? 핵산이라는 거대 덩어리란 말이야. 덩어리. 거대 탄수화물, 고분자 화합물인 거야. 그럼 얘네들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가 있을 거란 말이지. 아까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어? 아미노산. 그러면은 이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를 뭐라고 그런다?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고 있는 게 세 가지죠. 당, 인산, 뭐가 있어요? 염기. 얘네들 몇 대 몇으로? 1대 1대 1로 결합되어 있는 구조가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이 당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뭐가 있어요? 리보스, 하나는 디옥시 리보스.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의 리보스 구조가 이게 리보스 구조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가 가지고 있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얘가 탄소가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야. 이 말은 내가 뭘 설명하냐? 여기서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하는 당, 리보스, 디옥시 리보스는 탄소가 몇 개로 되어 있다? 5개로 되어 있다. 못한당이야. 아까 선생님이 포도당은 자, 탄수화물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가 단당류라고 했었지. 포도당의 기본식이 C6, HL5, 6자. 탄수가 몇 개니까 뭐야? 6탄당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단 말이지. 근데 리보스나 디옥시리보스는 5탄당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때 탄소를 1번, 2번, 3번, 4번일 때 2번에서 지금 산소 하나가 제거가 되면 우리가 뭐라 그래? 산소, 옥시즌. 그래서 D는 제거했다는 얘기지. 디옥시는 이 산소가 제거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없는 건 디옥시리보스, 얘가 있으면은 리보스.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어쨌든 디옥시는 산소 하나가 없어진 걸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이 화학식을 갖다 그려놓고서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을 테니까 설명을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죠. 인산은 PO4, 얘는 3-야. 이게 이제 인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염기는 A, T, G, C. 내가 A, T끼리 이중결합, GC끼리 삼중결합 얘기했었죠? 이때 이 결합은 이중 삼중이 이건 무슨 결합이라고 했더니 수소결합이라고 얘기했었어. 앞에서 얘기했던 공유결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소결합. 이거는 분자 간의 결합을 얘기하는 거야. 앞에서 공유결합은 뭐야? 원자 간의 결합을 얘기하는 거지. 이건 분자 간의 결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수소결합은 공유결합보다 결합력이 강해. 그래서 이 수소결합은 특징이 수소가 F나 O나 N과 결합을 할 때 결합하는 이 결합을 수소결합이라고 그래. 이런 것들 나중에 배우는데 얘네들 우리가 전기 음성도가 강하다고 얘기해. 그래서 얘가 뭐냐면 얘네들이 있으면 얘가 얘네들이 마이너스 성격을 갖는 거야. 그리고 수소를 플러스 성격을 갖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에 전기적인 인력으로 결합하는 분자 간의 결합을 수소결합이라고 얘기해.
그럴 때 얘가 이중계라고 얘가 삼중계라고 하는 거지. A는 T하고 G는 C하고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결합하는 거 뭐라고 한다? 삼고적 결합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구하면 얘는 뭐야? DNA가 되는 거고 자 RNA는 어떻게 돼? A하고 U하고 그 다음에 C하고 C 이렇게 해서 돼 있으면 얘는 뭐가 된다? RNA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조금 쉬었다.
잘 듣더니 그치? 그 시간이 조금 힘들었어. 응? 집중해서 보자. 문제. 네. 다시 원래대로 들어와. 하윤이가 피곤해할 정도는 뭐 이뻐. 억지로 참 참으려고 하는 거. 그랬지. 주말에 이 시간 때가 피곤한 시간. 졸린 게 정상이지. 자, 안 되지. 보자. 자, 좋았다. 자, 그러면 설명했던 것들이 책에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아까 얘기했던 단백질 나와 있죠? 기본 단위 차는보다 아미노산, 단위체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미노산. 아미노산 구조는 반드시 자기가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이런 형태죠. 탄수를 중심으로 겹사슬, 수소, 그 다음에 COOH, 이걸 카복실기, 아미노기, 아민기. 얘는 봐봐. 이 그냥 그린 게 아니다. 자, 탄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선이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면 선 하나당 전자쌍 몇 개? 두 개. 몇 개밖에? 8개. 그냥 그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했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원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 앞 단원에 나온 내용이야. 근데 여기서 어제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아까 선생님 얘기했었죠? CONH란 말이야. 얘가 빠지는 결과 우리가 탈수축합이라고 얘기했는데 물이 빠져나가죠. 그러면 CONH 보통 이렇게 안 그리고 얘네가 뒤에 이렇게 올라가 이게 대칭적인 문제로 그리는데 어쨌든 이런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하고. 자, 이런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긴 사슬을 갖다가 만들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폴리펩타이드라고 이야기하고, 이 폴리펩타이드가 접혀 형태가 달라져서 이제 입체, 이 접혀 형태가 달라졌다는 게 바로 입체 구조를 얘기하는 건데, 입체 구조를 갖게 되어지게 되면 단백질의 종류와 기능이 일정해져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은 이거를 질문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 그러니까 배열 순서, 종류, 수, 배열된 순서 이런 것들에 따라가지고 이제 당연하겠지. 이제 단백질을 구성하는 게 아미노산이니까 아미노산은 어떤 것들끼리 배열했느냐, 종류가 뭐냐, 수가 뭐냐에 따라가지고 단백질이 달라지게 되겠죠. 자, 이 단백질의 기능, 아까 얘기했던 몸을 구성하는 이제 주요 물질들, 그 다음에 세포막의 구성법. 아까 얘기했어요. 자, 세포막을 구성하는 게 두 가지라고 그랬었죠. 하나가 뭐가 있었어? 인지. 그다음 또 하나 단백질. 두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노글리세리드, 제방산, 인산. 이게 인지질을 얘기한다. 이 정도 기억하면 아주 훌륭하다. 자, 생리작용 조절. 자, 효소하고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활동들을 하죠. 자, 그러니까 호르몬이 하는 기능이 있고 효소가 하는 기능이 있지? 이런 것들 우리가 생리작용을 얘기하는 말이야. 자, 몸의 방어 기능. 이게 뭐예요? 바로 항체를 만든다는 걸 사용하는 거고요. 에너지는 g당 4kcal. 자, 핵산의 기본 단위는 아까 선생님 뭐라고 얘기한 했었지? 뉴클레오타이드. 그렇지?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당 염기로 되어 있다. 자, 인산당 염기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인산, 그다음에 당, 이쪽으로 염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다시 자, 인산, 그다음에 당, 염기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깥쪽 외부 골격을 갖다가 인산과 당이 담당하고 안쪽에다가 염기를 배열하는 이런 구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얘가 A가 G면 얘는 반드시 T, 그다음에 얘는 반드시 C, 얘는 G 이런 식으로 해서 결합 구조선을 갖게 되는 이런 이중 형태의 결합선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DNA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DNA를 뭐라고 얘기한다? 이중 나선 구조. 그다음 RNA는 단일 가닥 구조. 이게 구조 이름이야.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야. 이중 나선 단일 가닥. 자, 그래서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이 말이 그 말이죠. 인산이 당과
임산이 당과 반복해서 외부를 결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쪽에다가 뭘 집어넣는다? 염기를 집어넣는다. 각각 다른 네 종류의 염기. 그럼 얘를 구분하면 이런 얘기죠. DNA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는 A, B, C, C. RNA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는 A, U, G, C. 그러니까 염기의 종류는 총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5가지가 있다는 건데 DNA와 RNA를 구성한 염기의 종류 몇 개씩이다? 4개씩이다. 자, 우리가 설명하면 되겠죠. 민지 아직도 정상을 안 들어왔어. 자, 이게 이중 나동 구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염기들 이게 시험 문제다. 자, 뭐냐면은 여기 C 써 있죠. 그러니까 비워놓는단 말이야. 그럼 얘가 뭐가 들어가야 돼? G가 들어가야 돼. A야.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T가 들어가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시작하면 막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림이 어저께 그랬구나. 보통 이제 10개까지. 이렇게 10개 염기가 들어가면 이게 한 스파이럴이야. 이게 나선이잖아. 나선은 원래 스파이럴이라고 얘기하거든. 이게 이제 3.4 나노미터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에 염기끼리는 0.34 나노미터. 여기까지 이제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스파이럴 하나에 10개 염기 쌍이 들어있다 정도는 기억을 하면은 아주 굿짝이야. 자, 그래서 DNA가 RNA, 디옥시보스, 리보스. 그럼 DNA 기능이 뭐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다. 그럼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이 유전 정보를 아까 얘기했던 뭐로 우리가 바꿔 설명할 수 있다고? 단백질 합성 정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단백질 합성 정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근데 DNA는 이중 나선 구조야. 이중 나선 구조란 말이야. 근데 DNA가 어디에 들어있어? 핵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핵 안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 이 구멍을 핵공이라고 이야기해. 그러면 DNA가 이 구멍을 통과할 수가 없어. 왜? 커서. 그러니까 DNA에 있던 정보를 갖다가 누구한테 옮겨주냐면 DNA 정보를 RNA에 옮겨준다. 이 옮겨주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면 전사라고 얘기해. 전사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복사시켜주는 거야. 복사시킨 걸 그래서 전사라고 얘기해. 그럼 전사로 해서 RNA는 누구의 정보를 담고 있다? DNA의 정보를 담고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구멍으로 이 슬림한 RNA는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나온 RNA가 이게 이제 핵이잖아. 이게 세포잖아. 세포에 핵이 있을 거냐? 핵 안에 물질 중에서 리보솜이라는 물질이 있어. 이 리보솜이 단백질 합성 공장이야. 세포 내에선. 그러면 이 RNA가 리보솜에 딱 달라붙어. 그러고 나면 이 리보솜에서 RNA에 있는 염기가 3개씩. 그걸 우리가 DNA에 있는 걸 우리가 3염기 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3염기 조합을 이제 RNA로 옮겨줘. 그걸 우리가 코돈이라고 얘기해. 어려운 얘기 아니야. 이게 뭐냐면 어쨌든 그래.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 코돈을 갖고선 이제 이 코돈에 해당이 되는 이제 3염기 조합, 염기 3개가 이제 염기가 예를 들어서 리보솜에 있는 게 A, U, G 이렇게 해서 3개가 있다 그러면은 이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 AUG 같은 경우는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갖다가 지정을 해줘. 그러면은 RNA 중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옮겨가는 RNA를 mRNA라고 그래. 메신저 RNA라고 얘기해서 mRNA라고 그래. 이렇게 mRNA가 리보솜에 붙는 거야. 그러면은 RNA 중에서 tRNA라는 게 있어. tRNA는 트랜스퍼 얘기해. 그래서 이 AUG는 메사이온을 얘기하니까 메사이온이라는 이제 아미노산을 tRNA가 쭉 가지고 와서 여기다 딱 달라붙여주는 거야. 그렇지는 도망가는 거야. 그럼 여기에 메사이온 아미노산 하나 만들어졌지? 그 옆에 또 다른 아미노산, 또 다른 아미노산. 이것이 리보솜 내에서 결합을 해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DNA 정보를 RNA에 주는 걸 전사라고 얘기하고 바깥으로 나와서 리보솜에 RNA가 붙어서 여기서 뭐 한다?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는데 이 단백질 합성하는 과정을 우리가 번역이라고 얘기해. 이거 어디 나온다? 너희들 우리가 2-1 역학 시스템 배웠지? 그 다음 2-2가 지구 시스템, 2-3이 생명 시스템이거든. 2-3이 너희들 기말고사 시험 범위 들어갈 거야. 범위가 많으면 거기까지가 기말고사 아니면 2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 거기에 나온 내용이야. 거기에 나온 내용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경험 같은 경우는 너희는 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야. 학기 하나를 보는 거니까. 너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4명이 들어오니까 이 단어를 합쳐서 같이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지. 자, 어쨌든 이런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RNA는 그런 의미에서 유전 정보 전달. 이게 무슨 말이겠어? DNA 정보를 누구한테 옮겨준다?
안에는 옮기는 전사 과정을 설명해 준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얘가 흑박각으로 나와서 누구한테 붙는다고 했지 아까? 리보섬에 붙는다고 했었지? 그 리보섬에 붙어서 뭐 하는 거야? 단백질 합성을 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써있는 문장들이 그냥 써있는 게 아니야 서진아. 어? 딱 봐도 규준은 필기하고 우리 정리는 그래야지. 응? 자 그럼 이제 빈칸 채우기 나오죠? 빈칸 채우기는 자 다음 주까지 다 숙제를 해오는 거야. 자 이제 신소재 넘어가서 신소재까지 오는 내용 설명을 마무리할 거고, 그럼 우리는 지금 자 우리가 1단원 전체가 물질의 규칙성인데, 그치? 물질과 규칙성인데 1-1 말고 1-2 부분에 해당이 되는 내용 설명을 지금 다 하는 거야 지금. 문제도 많죠? 근데 뭐 별로 어렵지 않아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다음 주 숙제 안 오면 진짜 선생님 야단칠 거야. 분명히 진짜 야단친다고. 진짜 야단친다고 얘기했어. 진짜 야단친다고. 맨 뒤에 보면 답지 붙여있거든? 주관식 있는 거는 간단히만 쓰면 돼. 답지는 주관식 없어. 서술형 프로그 있죠? 이렇게 나온 거. 이건 그냥 간단히 너희들이 써서 확인만 해주면 되겠고. 신소재. 가장 최근에 한 내용이니까 이거 뭐 복수가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자, 신소재는 어떻게 선생님이 설명했냐면은 원래 있어. 기존에 있던 것들 갖다가 단점을 갖다가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은 얘를 갖다가 기존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 이거 다 우리가 신소재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 형상 기억학금, 이제 모양을 기억하는 학금, 초전도체, 그 다음에 광섬유, 세라믹이 이제 실리콘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한 번씩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럼 이제 신소재의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것들을 보는 건데, 그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반도체를 이야기하고자 첫 번째 물질의 정기적 성질이라는 부분들로 물질을 구분해 보는 거야. 우리가 물질의 상태를 기준으로 물질을 구분하면 고체액체, 긴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자석을 가까이 되면 자석에 붙는 것도 있고 안 붙는 것도 있죠. 그럼 우리가 자성체라고 얘기해서 자기적 성질로 물질을 구분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물질의 정기적 성질로 A, B, C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전기가 통하면은 도체, 안 통하면은 우리가 부도체라는 말은 중학교 용어고, 고등학교 용어는 절연체. 그래서 절연체나 부도체나 유전체나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표현이다. 절연체, 유전체, 부도체 세 가지가 같은 표현이다. 절연체, 유전체, 부도체 세 가지가 같은 표현을 설명하는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도체가 익숙하죠. 그러나 부도체, 절연체, 유전체 기본 용어는 고등학교는 절연체라고 쓴다. 그리고 전기가 통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걸 뭐라? 반도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는 어떻게 하면 전기가 통하느냐? 온도나 압력 같은 것들을 변화주면은 저항이 변해. 그래서 전기가 저항이 다운이 되면, 저항이 줄면 전기가 통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지. 우리가 반도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반도체의 대표적인 게 바로 규소하고 절마늄. 규소, 절마늄. 전부 다 몇 쪽이죠? 14조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도체는 뭐냐? 원래 전기가 통하는 걸 이야기하죠. 도체가 전기가 통하는 거 왜 그래? 이 안에 있는 자유전자 때문에 전기가 통하게 되는 거지. 자유전자가 많으니까 통할 수 있는 거고. 절연체 같은 경우 왜 전기가 안 통하냐? 얘는 자유전자가 없는 거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없어. 그러니까 전기가 안 통하게 되는 거야. 반도체는 일부 가지고 있어. 그게 이제 반도체에 해당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온도나 압력 등의 조건에 따라서 성질을 변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자, 이 반도체 부분들을 선생님이 이 반도체의 실리콘이나 절마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족 중에서 아까 선생님 14족이 한, 주, 배, 주석, 나 이게 14족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아까 언제 너는 몇 번이라고 했지? 6번 얘네 몇 번? 10? 자, 이 두 개 외우라고 얘기했어. 그쵸? 근데 우리가 이 14족 중에서 실리콘과 절마늄 이 두 개만 우리가 반도체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온도 압력 조건에 따라서 정제역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규소를 우리가 실리콘이라고 얘기하고 미국에 이 반도체가 잘 발달되어 있는 단지를 우리가 실리콘밸리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규소 이름을 따서 그런 거지. 반도체 그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자, 실리콘 절마늄. 이 절마늄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할 때 게르마늄이라고 얘기하는 게 절마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순수 반도체라고 얘기해. 근데 이 순수 반도체가 전기가 생각보다 잘 안 통하거든. 그래서 이 순수 반도체가 전기가 생각보다 잘 안 통해서 전기를 조금 더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다 뭐 하면 불순물을 섞는 거야. 불순물을 갖다가 이제 섞는 거란 말이야. 이 불순물을 섞는 과정을 뭐라고 표현은 도핑이라고 우리가 표현해. 도핑 테스트 할 때 그 도핑이야. 그래서 순수 원래 14족이었던 실리콘과 절마늄, 14족이었던 실리콘과 절마늄에다가 불순물을 섞는 거예요. 근데 불순물을 누구를 섞냐면 13족을 섞는 경우가 있고 15족을 섞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13족에 어떤 게 있냐? 금속, 알루미늄, 갈륨 이런 것들이 있고 15족에 질소, 인, 비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머릿속에다가 느낌으로 영상도 안 되는 것이 엄마한테 너를 극찬을 했는데 나를 배신자로 만든 이 나쁜 놈. 내가 엄마한테 그랬는데 도현이 보면 기분이 좋아 수업이 잘 된다고. 너 웃어가지고 근데 널 보니까 짜증나잖아 지금. 계속 좋으니까. 자, 그러면 실리콘과 절마늄. 자, 보세요. 실리콘 절마늄 내가 수업했던 거야. 봐봐. 실리콘 몇 쪽이야? 10. 언제까지 이제 몇 개? 4개. 13쪽 몇 개? 그럼 몇 개가 채워져야 정상? 8개가 맨 바깥에가 8개가 채워져야 정상인 거지. 그러니까 맨 바깥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디다 그래요? 8 이렇게 있어야 정상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14족의 전자가 원자권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 있고 13족이 얘를 채웠어. 이게 이제 13족 불순물 거야. 하나, 둘, 셋. 그럼 어떻게 돼?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 하나 남지. 이 빈자리 하나를 뭐라 하면 양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양공. 얘 이름을 양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이 뭐니? 플러스를 얘기하는 거고. 공은 뭘 얘기하는 거야? 구멍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구멍이라는 의미가 양공입니다. 그럼 플러스 구멍이라는 게 실제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아. 근데 저런 말을 쓰는 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뭐 배웠지? 도선에서 전류가 흐른다.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근데 실제 이동은 누가 움직인다?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것처럼 반도체에서 플러스가 이동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개념을 도입시키기 위해서 양공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야. 그럼 양공이니까 얘를 뭐로 보라는 거야? 플러스로 취급하라 이런 얘기야. 알겠어? 실제로 무슨 말이냐면 봐봐.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잖아. 자, 봐봐.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해. 그럼 전자가 일로 이동하면 여기 있던 양공이 어디로 움직여? 이 아래로 움직이게 되지? 그 양공이 위로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자의 움직임과 양공의 움직임이 반대가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양공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13족을 첨가시킨 것은 자 양공의 수를 갖다 뭐한 거? 증가시킨 거고 양공을 뭘로 보는 거야? 플러스 입자로 취급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 플러스를 영어로 포지티브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반도체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P형 반도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15족을 섞게 되면 어떻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얘가 1, 2, 3, 4인데 얘가 이제 어디 갔니? 자, 얘가 15족이니까 바깥에 숫자 몇 개 있어요? 5개 있어요.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 채웠네? 하나 남지. 그럼 바깥에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는 바깥으로 마음대로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되겠지. 자유전자가 되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다 채우고 난 남는 전자, 즉 자유전자의 수를 갖다가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전자는 마이너스 성격을 갖지. 자, 마이너스를 네거티브라고 얘기하는 거야. 부정적인. 그래서 우리 얘를 N형 반도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왜 중요합니까?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반도체 소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다이오드, 두 번째가 트랜지스터,
그래서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 이렇게 접합을 시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이오드라고 얘기하는 거야. 트랜지스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PNP, P형, N형, P형 세 개를 연결하거나 NPN, N형, P형, N을 연결하거나. 그러니까 다이오드는 두 개를 붙인 걸 얘기하고 트랜지스터는 세 개를 붙인 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다이오드는 두 개, 트랜지스터는 세 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잘 쫓아와. 이쪽이 중요하거든 이쪽이. 그러니까 여기를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낼 수 있는 이유가 이 내용이 그대로 물리원에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하는 통합과학 선생님이 물리선생님이야. 그럼 이쪽 부분 내가 지금 언급한 부분과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 혹은 학교의 수업을 여기까지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P형하고 N형이 이렇게 접합되어 있으면 첫 번째 일단 우리가 통합과학 수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능이야. 다이오드의 기능을 뭐라고 한다? 정류작용이라고 해. 암기. 정류는 뭐로 바꾸는 거냐면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걸 정류라고 얘기해. 교류라는 건 뭐냐면 전류가 왔다 갔다 하는 걸 교류라고 얘기하는 거야. 집에 들어온 전기는 다 교류인 거지. 근데 일반적인 부품들은 다 전기 부품은 다 뭐야? 직류 전원을 쓰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들어온 교류를 직류로 바꿔줄 때 이 다이오드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모든 전기 기계엔 다 뭐가 들어가서 다이오드가 들어가게 돼 있는 거야. 그다음에 트랜지스터의 기능을 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증폭 작용이라고 얘기해. 증폭은 앰플리튜드 뭔가 증가시킨 거죠. 이거는 뭐냐면 그 위치에서의 전류의 세기를 갖다가 증가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 부분은 예를 들어 A라는 파트 부분, A라는 전기 부품에 내가 만약에 전구를 달아서 전구를 더 밝게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여기다 트랜지스터를 달으면 이쪽으로 전류가 세게 흐르는 거야. 그럼 전구가 맑아서 밝아지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증폭 작용이지. 그다음 둘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 그럼 뭐라고 해? 스위칭 작용이라고. 통합과에서는 스위칭이라고 표현하고 물리원에서는 스위치라고 표현하는데 스위칭 작용은 별거 아니야. 스위치를 닫으면 전기가 통하고 열면 어떻게 해? 안 통하지.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가고 안 흘러가는 걸 컨트롤, 제어하는 걸 갖다 스위칭 작용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특징은 스위칭 작용, 고유 특징은 정류하고 증폭 작용을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이오드를 갖다가 확산시켜서 두 가지 더 설명해 보자. 그러니까 이쪽에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봐야 되는 거야. 자, 다이오드의 이름을 땄는데 발광 다이오드가 있네. 자, 발광 다이오드를 선생님이 영어로 외우라고 했었어. 발광, 라이트, 이미팅, 빛을 발생시키는 다이오드.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이거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LED. 이게 발광 다이오드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발광 다이오드가 LED인 거야. 근데 뭘 기억하냐? 이 다이오드는 아까 P형하고 N형 두 개를 붙인다고 얘기를 했었지. 그럼 다이오드에다가 P형하고 N형이 뭐냐? 불순물을 갖다가 더 많이 섞은 거잖아. 그거보다 더 많이 섞으면 그냥 발광 다이오드가 돼. 더 많이 섞으면 발광 다이오드가 돼. 그러니까 이 불순물을 섞는 과정 아까 도핑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지. 도핑량을 증가시키면 발광 다이오드가 돼. 지가 알아서 빛을 낸다 이런 얘기인 거야. 알겠어요? 그 발광 다이오드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에너지의 전환이거든. 그럼 발광 다이오드는 뭐를 공급했더니 전기 에너지를 공급했더니 이게 뭘 바꾼 거야? 그렇지.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안 풀려. 발광 다이오드는 발광! 빛을 낸다고. 뭘 받아서? 전기 받아서 빛 내는 게 발광 다이오드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발광 다이오드가 아니라 광 다이오드네. 그럼 앞에 발이 붙였냐 안 붙였냐의 차이인 거지. 이 광 다이오드는 이게 참 헷갈리거든. 광 다이오드를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냐? 광 다이오드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냐면 광 센서야. 자, 이렇게 생각하면 광 다이오드를 광 센서로 기억하자. 광 센서야. 센서가 뭐니? 감지하는 걸 센서라고 얘기하지. 그럼 광 다이오드는 광 센서 뭐를 감지한다는 거야? 빛을 감지한다는 거야. 그럼 얘는 출발이 뭐야? 무슨 에너지를?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광 다이오드가 되게 되는 거야. 앞글자 하나 차이인데 에너지 전환이 완전히 반대가 되어지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선생님 광 다이오드 이용한 게 뭐 있습니까? 이거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뭐야? 태양광. 태양에너지가 뭐니? 태양빛 받아서 무슨 에너지 발생시켜? 전기 에너지 발생시키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글자 하나 차이지만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에너지 전환이. 그러니까 구분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지. 근데 발광 다이오드에서 요즘 한 단계 더 발전이 된 게 있어. 그게 바로 뭐야? OLED. 우리가 올레드라고 표현하지. 여기서 O가 뭐야? 올게닉. 이게 뭐니? 미디움이라는 뜻이야. 그럼
그러면 발광 다이오드가 유기물이 붙었으니까 이거 뭐라 그래?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유기 발광 다이오드는 이 유기물이 뭐냐면 이 유기물 자체가 자체적으로 발광을 해. 스스로 빛을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발광 다이오드는 빛을 내는 광원인데, 자, 이 O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하면 별도의 광원 장치가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화면을 구현을 시키는데 이 화면을 구현하는 걸 디스플레이라고 얘기하거든. 이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TV 아니면 모니터 아니면 휴대폰 화면 이런 것들을 다 디스플레이라고 얘기해.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두께를 매우 얇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생기지. 물론 못 가지. 그거 우리가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는 전기 에너지를 뭘로 바꾼다고? 비대 에너지로 바꾸는데 유기 발광 다이오드는 스스로 뭐다? 빛을 낼 수 있다. 차이가 난다. 그리고 조심할 건 뭐야? 광 다이오드. 얘는 에너지 전환이 다르다. 광 센서를 이야기하고 있다. 지수야 집중. 여기까지 알아들었어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책은 수능 모의고사 집이니까 모의고사집이니까 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건 물리원 내용이야. 나와 있으니까만 잠깐 봐. 자, 아까 쌤이 도체, 절연체, 반도체 이게 전기가 통하는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세 가지 방법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도체, 절연체, 반도체. 그럴 때 자, 원자각띠하고 전도띠라는 그냥 이름만 들어. 원자각띠, 전도띠. 원자각띠, 전도띠. 자, 원자각띠, 전도띠. 원자각띠의 원자각 이게 뭘까요? 원자가가 뭘까? 원자가와 전자를 얘기하는 거야. 최외각 전자. 알겠어요? 그럼 전도띠는 뭘까? 전기가 통하는 이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전도띠에 전자가 있으면 이 전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자유전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전도띠에 자유전자가 있어서 전기가 통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니? 그럼 이 도체는 어떻게 되냐? 도체는 원래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한단 말이야. 통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띠하고 원자각띠하고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전자가 있으면은 원래는 그림상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게 전도띠고 이게 원자각띠야. 사실 겹친 부분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전자는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전도띠에 있는 거거든. 근데 이 두 개는 누구한테도 있어? 아니 미안해. 이 네 개는 원자각띠에 있는 거거든. 근데 이 두 개는 누구한테도 있는 거야? 전도띠에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뭘 갖고 있는 거냐면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그냥 전기를 통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도체인 거야. 그러니까 붙여놓은 거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절연체는 아까 쌤이 뭐라고? 전기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단 말이야. 그거는 원자각띠에 전자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전기가 통하려면 어디를? 전도띠에 전자가 있어야 된다고. 이 전자를 뭐라고 해야 된다고? 자유 전자라고 해야 된다고. 알겠어? 그런데 얘보다 얘가 간격이 커. 간격이 크다는 이 간격이 뭐냐면 에너지 간격이야.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큰 거거든. 그러니까 이 간격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럼 이 전자 일로 가기 위해서 에너지가 막대하게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웬만한 에너지를 위에까지 갈 수가 없어. 그 말은 전도띠에 전자가 존재할 수 없어. 전기 통하지 않아. 그게 절연체의 모델인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붙어 있으면 전기가 통하는 거지. 그럼 얘는 뭐니? 간격이 길어 짧아? 짧지. 에너지 간격이 크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전자가 전기가 통하려면 이 위로 이동하면 되는데 간격이 좁지. 그러니까 여기다 내가 에너지를 조금만 줘도 즉 뭐야?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 전원 장치에 연결해. 혹은 열을 가열해. 온도를 높여줘. 그것만 갖고도 어떻게 되냐? 전자가 위로 올라와서 뭐가 생겨? 자유전자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전기가 통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이 에너지 간격을 뭐라고 하면 B 간격이라고 얘기해. 그럼 정리해보자. 쉬워. 별거 없어. 맨 밑에 걸 뭐라고 얘기하고 원자각띠. 위로 뭐라고 그래? 전도띠. 전도띠에 있는 전자를 자유전자. 붙어있으면 전기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해. 그게 뭐야? 도체. 그럼 간격이 넓으면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간격이 좁은 조그만 에너지로 통할 수 있다. 그게 뭐야? 반도체. 그러니까 그림상을 딱 봤었을 때 얘가 붙어있구나. 도체. 간격이 크구나. 그럼 절연체. 부도체. 그 다음에 간격이 작구나. 반도체.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 알겠어요? 여기 나오는 이 문제 나오든 이 문제 나오는 거 저 구분만 해도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어. 알았니? 네. 자, 여기 불순물 반도체에 대한 설명 아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이오드는 전류가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는 전자소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전류가 한쪽.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양쪽으로 흘러가는 거 뭐로 바꿨다? 중류.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정류, 자격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트랜지스터는 반도체 몇 개를 붙인다고? 3개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PNP 아니면 NPN. 그래서 중폭작용 아니면 스위칭. 둘 다 스위칭 작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발광 다이오드 아까 얘기했죠? 다이오드 2개를 붙여놨는데 도핑을 많이 하면은 알아서 빛을 낸다 이 말이야. 그 발광 다이오드. 거기다 유기물을 붙이면은 유기물은 스스로 뭐한다? 빛을
방출시킬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좁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유기발광 다이오드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한 걸음 더해서 N형 반도체 평원 아까 선생님 설명 지금 한번 했죠? N형 반도체는 불순물 N형이니까 네거티브 그러니까 뭐야? 8개 플러스 하나 더 그러니까 원래 14개 플러스 몇 개씩 5조 이렇게 기억하면 돼. P형은 양공 포지티브 그러니까 8개 중에서 하나 빈자리 양공 그러니까 뭐야? 14개 플러스 몇 개씩 옳지 이렇게만 기억하면 아주 훌륭한 거야. 알겠어요? 이 자체의 개념도 모르는 애들이 수두룩해 학교 가면은. 그래서 N형과 P형 그래서 이걸 갖다 접합을 시켜서 뭘 만들었다? 다이오드를 만들었다 혹은 트랜지스터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액정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액정원은 액이 뭐야? 리퀴드 결정 크리스털 그러니까 액체 결정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액체 갖고 있는 특징이 뭐죠? 유동성 크리스털 결정성 결정성이라는 건 뭐야? 고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유동성은 액체를 얘기하는 거지. 그 액정이 실제로 액체는 아니야. 그런데 뭐냐면은 상황에 따라서 흐물흐물 거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결정성을 가질 때 뭐냐면은 얘한테 전기를 공급한 거야. 전기를 갖다 공급하면 이 액정 문자들이 꼿꼿하게 서 있는 거야. 결정성이라는 거야. 근데 유동성 전기를 갖다가 오퍼를 시켜. 그럼 어떻게 돼? 끊어져버리는 거야. 이렇게 끊어져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전자계산기에 나와 있는 그 숫자판 있지? 그 숫자판에 딱 하면 어떻게 내가 8을 누르면은 여기가 이게 하나가 다 액정 문제야. 전기가 다 공급된 거야. 그러니까 꼿꼿이 서가지고 이게 다 숫자가 보이게 되는 거지. 알겠어? 그럼 7 그럼 어떻게 돼? 그래서 7이면은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지. 그럼 이 두 개는 전기를 공급하지 않은 거야. 공급하는 놈만 꼿꼿하게 서 있게 되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자 이게 이제 액정을 얘기한다. 근데 이 액정을 이용해서 뭐 만들어? 디스플레이 만드는 거야. 그럼 액정 리퀴드 크리스탈이니까 LC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 D는 다이오드가 아니라 디스플레이를 얘기하는 거야. 디스플레이는 화면 구현 장치를 디스플레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L, E, D와 L, C, D는 완전히 단어가 다른 거야. LED는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니까 얘는 발광 라이트 이미팅 빛을 발생시키는 다이오드 라는 거고 LC가 뭐야? 액정을 이용한 D는 디스플레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액정을 이용한 액정 디스플레이. 그래서 액정에 선생님 여기 있죠? 전압이 걸리지 않으면 이게 뭐야? 전원을 오프시키면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면은 빛을 통과시키고 전압이 걸리면 ON을 시키면은 빛을 차단시키는 거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뭘 이용한다고 썼지? 어떻게 나오나? 안 나오네. 자, 어떻게 나왔었죠? 이렇게 해서 뭘 놔뒀지? 평광판이라는 걸 놔뒀었지. 자, 빛은 횡파야. 그래서 내가 보면은 빛이 나한테 올 때 횡파라는 건 빛이 횡파라는 건 진행하는 방향하고 빛이 진동하는 방향이 수직률 횡파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앞으로 빛이 쭉 가는데 이렇게 진동하든 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서 판을 세로로 만들어놓으면 이렇게 빛이 전진을 하다가 이런 빛만 가게 되는 거야. 근데 얘를 갖다가 수평을 만들면 얘가 걸려서 빛이 도달하지 않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두 개가 몇 도가 돼? 각도가 90도로 만들어 놓는 거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평광판이라고 얘기하는데 평광판 두 개를 갖다 90도로 만들면은 빛이 통과될 수 없게 되는 거지. 이걸 통해서 빛이 횡파라는 걸 알아낸 거야. 그런데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었죠? 전압이 걸리면 빛을 뭐 한다 그래서 단. 그럼 이 가운데 뭘 집어넣는 액정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액정이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 있는 거야. 이렇게. 자, 꼿꼿하게 세워져 있지? 그러면 전기를 뭐라고? 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 빛이 그대로 세로로 가다가 여기를 통과하지 못해서 빛이 안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오프를 시키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 이 액정이 흐느적거리면서 지멋대로 배열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면 이 빛이 진행을 하다 얘를 이렇게 타고 돌면서 회전하는 방향이 바뀌어. 그러면서 이쪽에 빛이 도달이 가능하게 되는. 왜? 옆으로 가는 빛이 나와서 도달이 가능한 이 상태가 되는 거야. 원리는 이런 원리야. 알겠어요? 여기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바로 액정에 대한 기본 원리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다음 자기소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자, 우리가 전기소 성질에 따라서 나누면 도체, 전원체, 반도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자기소 성질에 따라서 물질을 놔두면
자석에 붙느냐 안 붙느냐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석에 붙는 것들이 강자성체, 그다음에 상자성체, 그다음에 자석에 안 붙는 걸 반자성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강자성체, 상자성체는 뭐가 작용한다는 거죠? 자기력으로 인력이 작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반자성체는 뭐가 작용하는 거야? 청력이 작용하는 걸 반자성체로 얘기하는 거지. 근데 강자성체, 상자성체는 인력이 작용하는데 앞에 강이 붙었어. 그럼 뭐냐면은 자석을 갖다 대면 인력이 돼. 그러다 자석을 띄워대는 자석처럼 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들을 강자성체로 얘기하는 거야. 세 개밖에 없어. 철, 니켈, 코발트. 철, 니켈 세 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석 만들 때 쟤 갖고 자석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는 바로 청력이 작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 반자성체를 극대화시킨 게 바로 누구다? 초전도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초전도체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초전도체라는 게 특징이 뭐라고? 무선 온도 이하에서 인계 온도 이하로 낮추면, 그렇죠? 인계 온도 이하로 낮추면 자, 두 가지가 있어. 저항이 얼마가 돼? 0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강한 청력이 작용해. 강한 작용, 청력이 작용한단 말이야. 이 강한 청력이 작용하는 걸 뭐라고 그래? 마이스너효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강한 청력이라는 건 뭐냐? 강한 반자성체가 된다 이런 얘기지. 이거 영어는 뭐 만들 수? 자기 부상 을차. 알겠죠? 그다음에 저항 0이 되는 걸 통해서 두 가지지. 하나는 뭐예요? 도선에서 전기를 보낼 때 자, 전력 손실이 저항이 없으니까 안 생기지. 그래서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을 만들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류가 올라오면 뭐 만들 수 있어?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데 저항이 없으니까 센 자기장을 만들지. 센 자기장을 전류에서 형성시킬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뭐야? MRI라든지 핵융합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다. 이게 이제 초전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다 했고, 자, 그 다음에 네오디듐 자석. 네오디듐 자석은 이렇게 해서 말하는 강자성체, 철니켈, 코발트에다가 네오디듐이나 금속 같은 걸 섞어서 자석은 자석인데 완전 센 자석 만든 거야. 그래서 너희들 볼 때 보통 막대 자석은 앵거객스가 보이지. 근데 이제 앵거객스가 안 보이고 아주 그냥 은색처럼 생겨가지고 동그란데 되게 센 자석이지. 그걸 우리가 네오디듐 자석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같은 데 쓸 때 사용한다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탄소로 이루어진 신소재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신소재가 뭡니까? 그래핀이죠. 그래서 벌집 모양의 육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얘는 뭐를 갖다 분리한 거라고 했지? 흑연을 갖다 분리한 거야. 흑연은 육각형 구조가 이렇게 해서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이렇게 여러 개 되어 있는 게 흑연이야. 그 중에는 한 겹을 따로 뗀 거라서 우리가 그래핀이라고 해. 근데 그래핀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한 겹으로 되어 있으니까 빛이 잘 통해. 그 다음 탄소끼리 뭐한가? 공유결합 한 거야. 그 다음 얘는 뭐냐면 전기도 잘 통하고 그 다음에 열도 잘 통해.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이 크단 말이야. 근데 단점은 뭐냐면 전기가 잘 통하는데 이 전기 저항의 조절은 안 돼. 그래서 반도체는 뭐죠? 반도체라는 건 열이나 압력에 의해서 저항이 바뀌어가지고 전기가 통하고 안 통하는 걸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도핑량에 따라 조절을 할 수 있어. 근데 얘는 원래 전기가 잘 통하는데 그 통하는 그 양을 조절을 할 수는 없어. 이게 그래핀의 단점이야. 강도는 철보다 200배 이상 강해. 그래서 얘가 한 겹이니까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라든지 태양전지라든지 전자동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거고, 얘를 돌돌돌 반으로 많은 걸 뭐라 그래? 탄소 나노 큐브. 얘는 강철보다 이제 80배 정도 강도가 세. 그래핀보다 약하고, 알겠어요? 얘도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이 좋아. 그래서 탄소 나노튜브는 어떤 물질에다가 첨가를 시켜서 강도를 높일 때 보통 이런 걸 써. 그래서 보통 이제 탄소로 되어 있는 자전거 있죠? 그걸 우리 카본 자전거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다 쟤를 집어넣으면은 이제 철보다 더 강도가 세지게 되는 거야. 그런 거 쓸 때 이제 넣습니다. 그다음 얘를 공 모양으로 만들어. 그걸 우리가 뭐라 해요? 플로렌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플로렌은 조심할 게 뭐냐면, 자 아까 자 얘는 육각형 벌집 모양 구조라고 얘기했었죠. 얘를 관으로 만들죠. 근데 공 모양인 플로렌은 공간이 비니까 이 안에다가 의약품을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공이 만들어지면 얘는 육각형과 오각형이 봐봐. 얘는 오각형이죠. 얘는 육각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6+5가 합쳐져 있는 구조가 플로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플로렌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래핀을 말아서 자, 플로렌을 만들었다. 그럼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지. 왜? 그래핀은 어떻게 돼 있으니까? 육각형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걔는 육각형과 오각형이 결합할 수 있도록 공유결합하도록 만드는 걸 플로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자, 상어의 비늘에는 돌기가 있어. 그래서 돌기가 뭐를 주어준다? 물의 저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지. 그래서 전신소형법. 그 다음 연잎의 표면에는 이제 좀 미세 돌기가 있어. 얘가 물을 뭐해? 밀어내. 그래서 연잎에서 물은 쪼르륵 흐르지. 그러니까 방수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홍합 같은 경우는 물에 돌멩이에 부착해서 살아. 그러면은 물에서도 접착되는 단백질 갖고 있는데 그 단백질을 족사라고 이야기를 해. 그럼 의료용 단백질 아니면 이제 수중용 단백질에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동화뱀 부지, 동화뱀 부지가 바로 개코 동화뱀을 얘기해. 이 개코 동화뱀은 이제 선모가 있는데 그 선모를 뭐라고 하면 강모라고 해. 이제 털이야. 모는 털이잖아. 털이 빳빳하게 한쪽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벽 타고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바다다닥 붙어서 올라갈 수 있는데 내려올 때는 반대 방향일 때는 주로로 내려오게 되는. 그래서 한쪽으로만 붙일 수 있다. 이게 쉽게 붙였다가 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걸 개코특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거미줄 같은 경우는 가늘지만 굉장히 강도가 강해. 그러니까 거미줄 어떻게 강철보다 강도가 강하냐? 쌤 얘기했었지? 거미줄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비교하려면 강철이 1g에 있으면 거미줄이 1g이다 가정을 하면 그러면 그 거미줄의 강도가 강철보다 강하다 그런 얘기인 거야. 알겠어요? 같은 양인데 비교를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강한 인간에 오면 인공 힘줄이나 낙하산이나 방탄도, 총알도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 있네. 오케이. 자, 엄청나지 않니? 2시간 동안 해가지고 이 자식 뭘 박수 쳐 이 자식아 이번 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어떻게든 숙제를 해오고 싶어서. 자, 그럼 숙제 해오는 거 다음 주까지 알았어? 네. 자, 다음 주에 문제풀이 확인 점검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갈 길이 멀어. 그래 앞에 거 또 시험 또 내용을 또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네 앞에 거 복습해 오겠어?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오늘 수업한 내용이라도 복습해서 문제를 깔끔하게 풀을 수 있도록 한다. 알겠죠? 오케이, 수고했어. 문제가 아니고 문제. 다 풀어보는 거 오늘 수업했던 끝까지 다.